안녕하세요. 김태훈 변호사입니다. 그 전세사기와 전세사기 특별법 딱 두 가지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전세사기 딱 파트 8번까지 딱 끝내서 1시간 정도 하면 아마 5분 쉬고 나머지 전세사기 특별법을 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전세사기에 대해서 크게 유형을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전제하에 또는 전세사기를 당할 염려가 매우 크다는 전제하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인천시 서구이기 때문에 미추홀구 전세사기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태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별도로 주택세입자 편에서 법률 상담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익단체고요. 별도로는 법무법인 윤평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가 한국 사회에서 주택 세입자 편에서 법률 상담을 하는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법률구조공단이 있죠. 근데 이제 법률구조공단은 엄밀하게 말하면 국가조직이기 때문에 그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편드는 조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2년 전에 만들었는데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임대차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하거든요. 세입자 리스트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희 변호사님들이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차 내용은 1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 내용, 2번 등록 민간 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가 전세사기, 가장 큰 전세사기 유형 설명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넷 중에 하나는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 그래서 한번 차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5분 쉬었다가 9번, 10번, 11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강연 앞내용 보시면 계약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계약은 체결했다고 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치고 전세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부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항력. 그 대항력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대항력이라는 게 뭐냐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집에 대한 소유권이 달라졌을 경우 제3자에게 나의 전세금을 다 돌려줄 때까지는 난 나가지 않겠다. 버틸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거는 주택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하면, 이른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른 권리자보다 먼저 했으면, 내가 선순위 대항력을 가졌으면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바뀌어도 나의 전세금을 다 돌려줄 때까지는 안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대항력이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전세금을 줬으면 돌려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돌려받지 못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 돌려받기 위해서 인정되는 권리, 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은 선순위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그래서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는 집을 넘겨받는 거죠. 제가 이제 딱 그 집을 살기 위해서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이 주택을 인도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은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시는 거고요. 우선 변제권은 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확정일자 빡 찍어주죠. 그렇게 됩니다. 세 가지 개념 알고 계셔야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나의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가면 되나요? 나가면 안 돼요. 왜냐면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주택 인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믿고 사는 사회니까 그냥 나가면 집주인이 알아서 돌려주겠지. 그래도 좋은 분은 돌려줄 수 있죠. 근데 또 안 좋은 분도 계시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금을 못 받았는데 그냥 나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근데 본인이 상황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걸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계약기간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시면, 특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을 해주면 그걸로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고, 임대 기간은 2+2여가지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4년을 살 수 있는 거죠. 민간 임대주택에서는 현재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소액보증금 우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이었을 때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나의 전세금이 1억 원이었다. 근데 1억 원인데 앞에 아무 권리자 없고 내가 선순위 권리자다 라고 하면 집주인이 누가 되든, 집주인이 뭐 제3자로 바뀌어도 그 1억 원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의 대항력이고 누구보다도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런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은 뭐냐면, 어쩌진 사정으로 인해서 건물에 대해서 먼저 집주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이른바 담보 설정을 한 다음에 대출을 받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집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두 번째 임차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저는 선순위 대항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후순위 세입자한테 인정되는 게 이제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항력은 갖추었는데, 이 대항력은 갖추었는데 확정일자가 없다거나 아니면 선순위 대항력이 아니라거나, 그런 경우 배당 요구하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는 보장해준다. 이건 이제 사회 정책적인 거죠. 왜냐면 1억 원이 전세금인데 내가 10년 동안 그 전세금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그 전세금 날리면 큰일 나잖아요. 나의 10년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사회 보장적인 대책이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 이렇게 나오는데, 인천은 어디일까요? 인천은 뭐 여기도 있고 광역시도 있고 있는데 어디일까요? 리액션이 좋아요. 강의가 좋습니다. 2번이에요. 여기 광역시는 인천 제외한 거고, 수도권 정비개혁법상 과밀 억제 권역. 그래서 인천 서구 그리고 인천 미추홀구는 현재 1억 4,500만 원 이하의 전세금일 경우 4,800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대1이 되면 그러니까 집합 건물에서 한 집에 세입자 한 명이면 4,800만 원까지 받아가죠. 근데 만약에 원룸주택, 젊으시 딱 보니까 젊으신 분들 많은데 원룸주택 같은 데는 법률적으로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면 거긴 세입자가 한 10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4,800만 원을 10분이 나눠받는 거죠. 480만 원. 그래서 원룸주택을 조심하셔야 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대항력 우선 변제권, 뭐 입찰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 인식은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일반 민간주택, 일반 민간임대주택인데, 저도 20대, 30대 하면서는 그냥 항상 2년 살고 이사가고 2년 살고 이사 갔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거에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2년 살고 갑자기 집주인이 막 1억에서 2억 올려달라고, 2억에서 3억 올려달라고, 1억씩 팍팍 뛰니까 또 3억에서 5억 올려달래요. 자, 이거 감당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특히 이제 20대, 30대 청년분들한테 그런 일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한번 좀 타협을 해보자. 그 집주인에게는 세금을 줄여주고 청년들에게는 좀 오래 살게 해주고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각 지역 민간 임대주택, 등록 민간 임대주택은 렌토홈을 딱 검색해보시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렌토홈에 인천 서부 딱 치시면 이 근처에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되면 현재는 의무기한 10년, 과거에 등록한 건 4년, 8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등록한 건 10년입니다. 4년, 8년이면 한 2017년도 한참 전에 등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있어서 월 5% 범위에서 증액비율 초과 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인상률 상한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상이 되잖아요. 여기서 한 10년 살려고 하는데 5년 뒤에, 10년 뒤에 최악의 경우 월세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전세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기타 이제 등록 민간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게 이제 민간 임대사업자인데, 이분들의 의무는 그 등록 민간 임대주택을 부기 등기하게 되어 있고요. 2022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 한 5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이제 5페이지 정도 되니까 세입자들이 꼼꼼하게 따질 수가 있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중요사항 설명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순위 담보권, 선순위 은행채권, 선순위 조세채권. 항상 전세입자한테 항상 문제가 되는 거는 선순위 은행채권하고 선순위 조세채권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선순위 은행채권하고 선순위 조세채권, 국가 세금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는 항상 따져보셔야 돼요.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예를 들어 이런 등록 민간 임대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그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돼요, 집주인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터진 전세 사기는 가입을 안 했죠. 그러니까 법률로 규정만 했을 뿐 아무도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 그냥 임대사업자들도 안 하는, 과태료 최대 3천만 원인데 그냥 그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험료가 50만 원인데 100채다. 그러면은 보험료만 5천만 원 내잖아. 근데 과태료 내봤자 3천만 원이니까. 근데 실제로 관할 행정관청에서 이걸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 감독을 했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했을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법률이 바뀌었어요.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민간 등록임대주택일 때 부기등기 한다는 게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집합 건물이어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에 59.62제곱미터는 한 25평쯤 되죠. 25평 되고, 그리고 2017년 7월 10일 날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는 이때 신축이 된 건물이에요. 2017년 건물. 부기등기 소유권의 1-1 민간 임대주택 등기로 해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이 돼 있죠. 근데 2018년 7월 달에 등록을 했는데 2022년 4년에 지난, 그러니까 4년 동안 방치했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이걸로 인한 피해자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을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제 을구는 이거에 대해서 담보권 설정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따져보는 건데 2017년 7월 11일 날, 7월 11일 날 건물 신축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거죠. 채권 재고액이 1억 5,730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주느냐, 담보를 잡혔느냐 거든요. 그럼 이게 원금은 아니죠. 이 정도 되면 한 원금은 1억 2천 정도 잡으면 됩니다. 보통 은행에서 120에서 130 잡거든요. 1억 3천에 120% 잡았거나 1억 2천에 130% 잡았거나 그러면 이제 1억 5천 600쯤 되거든요. 그쯤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원래 다른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도해서 뭐 부동산 투자회사로 넘겼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세 번째 희생자의 등기부예요. 근데 세 번째 희생자가 좀 마음이 아픈 사례라서 제가 미리 등기부 보여드리고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민간 임대주택일 때는 2+2년이고 등록 민간 임대주택일 때는 10년까지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등록 민간 임대주택일 때는 그 등기부에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등록돼 있다. 그거 꼭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도움 많이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미추홀구 후순위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천 서구 바로 이렇게 인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되게 가슴 아픈 사안이었습니다. 큰 틀에서 시세 약 2억 원 건물에 대해서 그 아까 집주인이 보신 것처럼 선순위 담보대출월금 한 1억 2천 내지 3천만 원을 빌려요. 그래가지고 담보 등기가 1억 5천 7백이 잡힌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2억 원짜리니까 1억 2천에서 3천 잡히면 담보 가치가 한 7천 정도가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순위로 두 번째로 전세입자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초 7,500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년 후에 1,000만 원을 증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분들이 좀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세입자들이 염려가 되죠. 왜냐면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밀리는데 이거 들어가도 되는지 라고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이 재력이 좋아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염려되면 내가 이행보증서 써드릴게요.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내가 대신 반환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은 공인중개사가 국가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전세금을 책임진다고 하니 이 정도면 그럼 믿을만한가 보다 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현재 상황은 전제 가구마다 잡혀있는 근저당권 액수 그러니까 1억 5천 7백 아까 그리고 전세금 한 7천 합치면 2억 2천 정도 되니까 매매 시세를 훨씬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한동안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스스로 확인해 보니 임대인과 중개인 및 주택관리업자가 서로 역할을 바꾸며 시세를 조작할 정황이 확인이 됐더라. 이게 2022년 10월 7일 날 방영된 KBS 시사 직격의 집업문제 전세보증거 회장님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에 저가 나오거든요. 저가 나오는데 저 10월 달에 방송하기 전에 9월 달에 KBS PD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이런 조직도를 긁어 나오면서 여기 인천 미추홀구 이런 일이 있다더라.
이런 일이 있다더라. 여기 예를 들어 이모 씨가 있는데 이모 씨가 어떤 아파트에서는 임대인이고 어떤 아파트에 A 아파트에서는 임대인이고 B 아파트에서는 중개인이고 C 아파트에서는 관리업체 대표더라. 이런 일이 있다더라. 근데 이런 이모 씨가 한 10명이더라. 그리고 이모 씨 위에 뭐 건축왕이라는 또 사람이 하나 있다더라. 남모 씨가 있다더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설마요. 에이 설마요. 그거 입증하면 대박인데. 근데 세입자들이 입증을 했죠.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들면 예를 들어 A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 B 아파트에 중개인이 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A 아파트에 대해서 서로 다르겠지. 임대인과 중개인이 와가지고 여기 임대인 믿을 만하다고 뭐 전세금 못 돌려주면 내가 이행보증도 써주겠다고. 그러면 안 속을 사람이 많지 않죠. 특히 이제 후순위 전세입자 같은 경우는 여러 사정상 좀 전세금이 이제 부족했으니까 거기 찾아서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안 속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게 후순위 전세 사기고, 지금 현재까지 총 정리해보니 총 피해 현황은 약 2,500여 가구에 피해 금액 2,000억 원. 그러면 한 가구당 8천만 원 정도인 상황이죠. 그리고 소유자 명의와 무관하게, 소유자 명의는 지금 보니까 한 40명 된다는 것 같아요. 바지 임대인은 40명 되는 것 같고, 실제 집주인은 남모 씨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요. 수사 및 재판 상황은 12월 23일 날 남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고, 2월 20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3월 9일 날 기소가 됐고,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자금 부족 상황을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022년 1월부터는 대출이자 연체에 따라서 경매 절차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세입자들이 쫙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 빌라왕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빌라왕 선순위랑 이 건축왕 후순위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빌라왕 사기 사건은 대체로 선순위 세입자, 그래서 제3자 대항력은 있어가지고 전세금을 전부 반환할 때까지는 쫓겨나지 않는 거죠. 근데 후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는 앞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추홀구 후순위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시가 2억 원 주택에서 경매 절차에서 한 60~70%가량 낙찰되고 있고, 그러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대출 원리금 약 1억 3천만 원 회수해가면 후순위 전세입자는 약 최대 1,000만 원 받을 돈 활동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그 변제금 제도에 따라서 2,200에서 3,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미추홀구가 이렇게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피해 대책위에서 한 400여 세대 표본조사를 했어요. 직접 등기부하고 계약서하고 대조해가지고. 그분들 따르면 한 30%가량 판단되고, 인천시 발표 자료에 따르면 2,500세대 중에 900여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계속 좀 달라지는데, 대략 지금 상황은 한 2,500세 중에 한 30%? 700에서 900세대. 그럼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금을 하나도 못 받기 때문에 자기 종잣돈이 다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10년간 모았던 전세금이 다 날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전세 사기 희생자 상황인데요. 1차 희생자 2월 28일 날 처음 돌아가셨고요. 이분은 전세금이 7천만 원이었는데 최우선 변제금이 없었어요. 2021년 10월에 계약을 하신 분인데, 이따가 조금 의문이 들 겁니다. 왜 이분이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지? 의문이 들 건데, 2차 희생자는 97년 남사원이셨고 9천만 원, 2021년 8월에 9천만 원이었는데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인천 남동공단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3,400만 원을 회수한들 전세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나면 남는 게 또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 희생자는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2021년 9월달에 전세금 9천만 원 계약을 체결해서 또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1차 희생자하고 3차 희생자 같은 경우 유서에 남기셔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빨리 해결해달라, 죽음으로 탄원한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4차 희생자 같은 경우는
후순위 피해자는 아니고요. 이분은 이른바 빌라왕 선순위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 전세대금 3천만 원에 전세 출금 2억 4천만 원. 지금도 그런데 2020년도부터 한 전세 금리가 싸지면서 한 80%까지 대출해주고 있잖아요. 아마 여기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80% 이상 대출 받으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빌라왕한테 사기당했다는 걸 안 상태에서 전세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쓰리잡을 뛰다가 과로사하시는 분. 그리고 이제 5차 희생자는 78년생 남성이시고 최우선 변제는 2,700만 있었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미추홀구 희생자의 유가족분들은 다 사후에 만나게 되거든요. 사후에 면담하고 뭐 도와드릴 거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조언을 해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전세 사기 이전에 좀 다중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금을 받아서 그걸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해놓으니까 이제 방법을 못 찾은 거죠. 문제 해결 방법을.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중요한 건 옆에서 도와주고 도움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이거 혼자 집에서 끙끙 앓고 전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 면담을 했는데 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면담하면 전세사기 당했을 때 무슨 생각을 먼저 하시는지 아세요? 일을 그만두려고. 그럼 제가 절대 말립니다.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 일단 몸이 피곤해야 한다고. 지금 머리가 힘들다고 일을 그만두면 하루 종일 누워서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돈 문제는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절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 그만두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일을 시키게 하고 피곤해도 하게끔 하고 근데 도와주겠다, 같이 하겠다 이런 좀 격려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죠. 한국 사회가 지금 좀 그게 약해졌죠. 최근에 20대, 30대 제가 이 강연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약간 고립되고 단절되고 좀 극단화된 한국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 20대, 30대 청년들이 많이 지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40이 되기 전까지는 막 기성세대 비판하고 그랬는데 40 넘어서부터는 비판을 못하겠어요. 이미 기성세대가 되어버려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미추홀구 후순위 전세사기. 이제 두 번째요. 선순위 전세사기 빌라왕 케이스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 빌라왕 가장 큰 빌라왕은 이제 김모 씨, 그 다음에 청년 빌라왕이라고 정모 씨 있는데 두 분은 돌아가셨어요. 뭐 어떤 사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지병도 있고 뭐 교통사고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선 모델이 된 게 여기 세모녀 전세사기인데 이분들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지금 재판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판 중이어서 케이스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빌라왕 김모 씨나 정모 씨는 이 주범은 아니고 바지 임대인이 이게 돌아가시니까 케이스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사건이. 계속 뭐 공범들 수사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깔끔하게 정리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왕 선순위 전세사기는 세모녀 전세사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의 전세금액 298억. 그러면 한 2억 2천 되겠죠? 한 분당 2억 2천. 그리고 이제 중저가형 신주 빌라의 분양 대행업체하고 공모해서 건축주에게 지급할 분양 대금액 리베이트를 더해서 전세금을 결정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뭐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약간 전세가 올라가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이렇게 전세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분들은 빌라를 구입할 생각은 없고 잠깐 빌라에서 한 2년에서 살다가 이제 결혼해서 이제 또 뭐 아파트로 이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를 분양을 안 받죠. 빌라를 분양 안 받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머리를 쓰기를 그 건축주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이거 빌라 분양 한 2억 원만 해주면 당신들 얼마 분양 수수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지금 분양은 안 될 것 같고 전세로 돌려볼게. 근데 건축주가 2억 원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분양 대행업자는 전세금을 2억 2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입자들은 또 그 부분에 또 공인중개사들은 당연히 수수료를 준다고 하니까 전세입자가 뭐 오는 족족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2억 2천을 받으면 2억 2천 받으면 2억 원은 여기 건축주한테 주죠. 그럼 건축주는 분양대행 받았으니까 수고해 하고 갈 거 아니에요. 가죠. 그 다음에 분양대행업자하고 공인중개사하고 2천만 원 가지고 나눠 먹고. 그럼 건축주가 빠졌으니까 건축주를 대신할 소유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바지 임대인. 그 바지 임대인을 통칭해서 빌라왕.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또 공인중개사하고 분양대행업자들이 이제 피해 세입자하고 전세계약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2년 후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려고 해요. 근데 전세금 2억 2천 줬으니까 돌려달라고. 그러면 빌라왕 바지 임대인은 받은 전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그 전세금은 받아서 건축주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분 문자가 그래요. 빌라왕 문자가. 나는 전세금을 받은 적이 없다. 본인이 뭐 후속 임차인을 받아서 나가든지 알아서 하시라. 결국 이제 이게 무자본 갭투기라고 하죠. 아직 언론에서는 무자본 갭투자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투기죠.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김 씨였고요. 그리고 김 씨의 두 딸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부동산은 원래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본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빌라왕 선순위 전세 사기의 피해 사례는 대략 2억 상당의 주택에 대해서 전세금 2억 2천에서 2억 4천만 원가량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제로 2억 4천까지 있어요. 아까 네 번째 희생자 같은 경우 3억까지도 있고. 그래서 2억 원은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2천에서 4천만 원을 바지 임대인,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업자가 나눠가지고 주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방송사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명의 한 번당 200에서 400 받는다. 근데 100 채면 얼마? 2억. 2억에서 3억. 그걸 허건날 술 먹고 산다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2년 지나서 집값 떨어지면 바지 임대인은 반환 못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까 네 번째 희생자 생각해 보시면 80% 전세 대출 받으면 그 경매 절차에서 만약에 3억짜리면 3억이 안 팔리겠죠. 보통 한 2억 1천에 팔려요. 2억 1천에서 2억 4천. 70에서 80% 사이에. 그럼 80% 회수하더라도 전세 대출금 변제하면 세입자 본인의 자기자본, 종잣돈은 없죠. 낙찰대금 다 전세대출 변제하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빌라왕 같은 경우는 한 1000채가 되다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한 60억이 나왔어요. 선순위 국세채권이 있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그 처음 경매된 집에 대해서 종부세를 확 가져가요. 다. 그러니까 아예 세입자는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선배당, 일괄 배당, 우선배당 받아가기 때문에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왕 피해자들은 지금 경매 절차를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제가 이제 서울 피해자들로부터 좀 얘기를 들어봤더니 금리가 내려가면 좀 전세금이 올라갈 거고 주택가격 좀 회복되면 차라리 주택가격 회복된 다음에 경매 신청을 할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내년쯤에. 왜냐하면 지금은 워낙에 금리가 급격히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는 거는 제가 봐도 손실인 거죠. 이분들은 선순위 세입자니까 쫓겨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2021년도 5월 10일자 국민일보에 이미 경고가 떴어요. 여기가 두 분이 따님이 박모 씨, 세모녀 전세, 여기 김모 씨가 얘기해주는 빌라. 이미 경고가 떴는데 결국 1로부터 1년 후에 사건이 터진 거죠. 그리고 이거는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올해 5월 31일자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구리 전세사기 피해 세대 900여 세대에서 2,500원. 여기는 한 2억 7천 되네요. 한 세대 평균.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해요. 대표이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의 바지 임대인 관리하는 사람 중과관리책이 있고 분양 대행사 여기 영업사원이 있고 명의 대여자 바지 임대인이 있고 어딘가 공인중개사 어디 있을 텐데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다. 여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은 여기 다 명의 대여자 23채, 22채, 344채 하고 있고 59채. 이분들이 다 빌라왕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위험하죠. 344채. 그러면 200만 원씩 300채면 얼마예요? 6억인가요? 저런 분들은 위험해요. 생명이 위험해요. 저분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욕도 많이 먹고 해결도 안 되고. 그래서 현재 빌라왕 선순위 전세사기는 이렇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빌라왕 선순위 전세 사기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저금리를 이용을 해서 전세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전세대출을 많이 하는데, 전세대출 현황을 보면 이게 SBS 4월 28일자 SBS 8시 뉴스에 나오는 건데, 현재 전세 사기의 약간 본질적인 문제를 되게 잘 건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3조였던 게 5년간 3배 뛰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년간 3배 뛰어서 188조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전세대출이 188조. 그 다음에 전세대출 안 받은 전세금까지 하면 부동산에 한 1500조가 이렇게 깔려있는 거죠, 돈들이. 근데 왜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전세대출을 해주냐. 알고 보니 은행은 전세대출에 대해서 이 기관, 보증기관에서 100%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100% 보증을 해주면 만약에 돈을 안 갚아. 그러면 보증기관한테 보증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세금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보증기관은 누구한테 책임 추궁해요? 세입자한테 추궁하죠. 그러니까 결국 전세대출 받은 세입자만 모든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대출이 최근에도 제가 관악구에서 상담을 하다가 한 분 얘기를 들었는데, 오피스텔을 2억 6천에 대출받아, 2억 6천의 전세금인데 2억 6천을 대출받았었다. 2.1%.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근데 그분은 다행히 보증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보증보험 가입한 데에 들어가야지, 보증보험 가입 안 한 데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희생자의 경우, 이거 조금 심각한 문제여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최우선 변제금하고 전세대출 채무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세 번째 희생자 케이스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세 2억 원 상당의 주택에서 2017년 선순위 담보대출 원금 1억 2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1억 5,700쯤 채권 취득액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 진행 시에 약 70% 정도, 2억 3천에서 2억 4천만 원 낙찰 되겠죠. 그럼 낙찰 대금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1순위 최우선 변제금, 사회보장적 원칙상 최우선 변제금, 2순위 국가 세금 채권, 3순위 은행 담보 채권, 4순위 세입자의 전세금 채권인 거예요. 세입자가 1순위면 당연히 이제 훅 올라가죠. 근데 이제 후순위라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이렇다는 전제하에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미추홀구 세입자 A는 2017년 7월 달에 선순위 담보권 1억 2천만 원이 설정된 빌라에서 2019년 9월 달에 7,200만 원으로 1차 계약을 하는 2021년 9월 달에 전세금 9천만 원으로 증액을 했어요. 그럼 이제 A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냐. 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법은 대략 여기 10조이랑 우선 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이게 최우선 변제금, 제11조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해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한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는 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A가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받느냐 못 받느냐거든요.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2017년 7월 달에 1억 2천만 원에 설정된 빌라에서 2019년 9월 달에 전세금 7,200으로 계약한 후에 2021년 9월 달에 전세금 9천만 원을 증액하면 A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이것만 보면 모르죠. 이것까지 봐야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인천 서구도 똑같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보호범위. 2021년 9월 달에 전세금 9천만 원이네요. 2021년 9월 달에 전세금 9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을 했네요. 증액해서. 그럼 이 A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네? 된다. 안 된다. 왜 자신 없으시네? 2021년 9월 달의 금액은 소액 임차인의 범위 1억 3천이잖아요. 이게 3천인데 이 법률에 따르면은 이 법 시행 전에 임차주택의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것 때문에 이 건물에 2017년 7월 달에 선순위 담보권이 있잖아요. 아까 집합건물 등기 보시면 2017년 7월 달에 선순위 담보권 등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시 일이 가는 거예요. 2017년 7월 달, 16년 3월 31일과 18년 9월 18일 사이. 일이 가다 보니까
보호받는 소액 임차인은 8천만 원. 그래서 1차 계약 때는 2019년 1차 계약 때는 7,2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호되는 범위였는데 2021년 9월 달에 9천으로 증액을 하면서 이 8천만 원을 벗어나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케이스였습니다. 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상자 거를 한번 다시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이상자 2011년에 담보권 설정됐어요. 2011년에 담보권 설정됐는데 2021년 9월 달에 7천만 원의 전세금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적극적인 리액션. 된다. 안 된다. 모르겠다. 2021년 9월 달에 7천만 원이면 이때 당시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되죠. 하지만 선순위 담보권이 2011년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소액 임차인은 6,500만 원까지 보호되는. 6,500에서 2,200까지 보호되는데 7천이었기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그럼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2011년에 6,500이었잖아요. 이로부터 10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10년이 물가 인상률 연 2%만 생각해도 한국은행 이 목표하는 물가 인상률이 2%예요. 2%면 10년이면 20%가 뛰잖아요. 그럼 과연 2021년도에 6,500짜리 전세가 있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는 6,500짜리 전세가 없는데 보호 범위는 6,500에서만 보호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 이상해요. 그래서 제 주장은 뭐냐면 이 최우선 변제금은 원래 선순위 담보 은행 채권자가 받아갈 돈이잖아요. 받아갈 돈인데 세입자의 사회보장적 이유에서 이거를 세입자한테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우선 변제금만 그 선순위 담보권에게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현재 시점으로 판단을 하고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대구지방법원 2004년 판례가 그냥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똑같이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2011년에 설정되어 있으면 6,500에서 2,200만 보장돼야 하고 2017년에 설정됐으면 8천만 원에서 2,700만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대구지방법원 판례고 이게 그냥 면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번이 제 주장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번에 전세자기 특별법 만들 때 마지막까지 이제 저희가 막 싸우면서 주장했던 게 이것만은 보장해달라. 이거는 최우선 변제금은 선순위 담보권자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2011년도 선순위 담보권 설정해주고 2017년 선순위 담보권 설정할 때 최우선 변제금 2,200, 2,700 못 받는다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왜 사후적으로 증액했다는 이유만으로 그거를 오히려 은행에 받아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법이 이게 1987년에는 입법 시행 전에 2차 주택에 대해서는 그 선순위 담보물건을 취득한 자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3년에는 이게 하나 더 들어가요. 개정 규정은 입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적용한다. 문구 뒤에는 그거 똑같죠. 근데 이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그럼 뭔가 2013년부터 뭐가 달라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아. 해석이.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선순위 담보권 설정 시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우리 계약 시 그 개정 범주에 따라서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근데 만약에 구분하기 어렵다면은 이 시행령 부칙 개정해야 돼요. 개정하지 않으면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상황을 이해했겠죠?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이해 못해요. 왜냐면 저도 올 1월 달에 이거 알았거든요. 올 1월 달에 미추홀구 대책에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는데 그거 듣고 알았어요. 저도 당연히 아니 뭐 지금 그때 2024년 1월이었으니까 아 뭐 1억 3천까지 보호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죠. 사전 한 배까지 보호받으니까 그래도 전세금 8천이면 한 절반은 건지겠네.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 설정시가 여기라고 그러고 설정시가 또 여기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설정시에 따라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넘었다고 그러고 근데 그 피해자들이 많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갑자기 저도 이제 막 공황 멘붕 상태가 온 거죠. 이거 심각하다. 그러면 지금 현행 법률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2,500세 중에 한 1,000세대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행 법이 1,000세대를 보호를 못 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리액션. 어?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민원? 법을 바꿔야지. 법을 바꿔야지. 법치주의는 현행법에 따른 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을 바꾸는 거야. 그게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인 거죠. 현재 현행법이 20대, 30대한테 너무 불리해. 그럼 20대, 30대한테 유리하게 법을 바꾸는 게 실질적인 법치주의예요. 여러분들은 현재 살기 어려우면 법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멘붕이 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법을 바꾸려고 6월 8일날 국회 토론회를 하면서 실제로 사회적 이슈 화에는 성공했죠. 근데 그 뒤로 희생자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살아보려고 한 건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최우선 변제금 이슈고 그래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그 본인이 계약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선순위의 담보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주장을 했던 게 예를 들어 2021년 9월 달에 계약하신 분은 1억 3천만 원 한도에서 만약 2017년도에 설정이 됐으면 2,700만 원 2011년에 설정됐으면 2,200만 원 최대한 보장을 해주자. 이거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사람이 살지. 이거 국가가 지원 안 해주면 어떻게 사냐. 지금 정확하게 700에서 900세대가 못 받는다고 하는데 그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안 받아들여졌고요. 왜냐하면 예산을 국가 예산 세금을 써야 하니까. 근데 저는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을 살리고 가야죠. 가뜩이나 저출생 때문에 힘든 나라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전세자기 특별법에는 이거에 대한 대책은 10년 무이자 전세대출, 현행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10년 무이자 대출. 그러면 뭐냐면 현행 최우선 변제금 4,800에 대해서 인천시는 4,800에 대해서 서울시는 5,500입니다. 그래서 4,800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 10년을 받으면 예를 들어 5% 지금 뭐 한 신용 대출하면 5에서 7%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라고 치면 4,800에 0.5% 240만 원이잖아요. 10년이면 2,400만 원. 거의 최우선 변제금을 회수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의 대책인 거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한테 전세로 들어가라고 하면 이분들이 전세로 들어갈까요? 약간 좀 가학적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폭력, 특히 이제 20대, 30대는 학교폭력하고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시는 것 같은데 학교폭력 피해자한테 2학년 때 학교폭력을 당했어. 근데 3학년 때 교실이 바뀌니까 한번 가이제하고 1년만 더 같이 잘 지내봐. 나는 거랑 똑같잖아. 그리고 나는 이거는 누가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전세 사기 당한 사람한테 전세 대출해 준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얘기를 한 게 4,800은 무이자 대출 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4,800을 보증금으로 쓸 수 있게끔 보증부 월세에 4,800을 지원해달라.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대출 채무의 문제. 전세금의 전세 대출 80%가 포함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더라도 모두 전세대출금을 변제해야 하고 이 경우 세입자들의 자기 자본은 0원이 되겠죠. 그래서 전세대출 현황 파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기존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 채무 재조정 절차를 통해서 채무 면책이 필요하다. 이 전세사기 피해는 그 세입자 측 규칙 사유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쪽에서 돈을 못 줬으니까 대출금 변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무 재조정 절차라고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뭐라고 하죠? 신용불량일 경우에 대책이 뭐라고 하죠? 법률적으로? 그렇지.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인생에 한 번 정도는 해볼 만해요. 여러분들 뭐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2번 파산 신청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워낙에 대출을 권장하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크면 파산할 만해요. 예를 들어 한 억대, 10억대 부채가 있다. 그 개인 파산 회사하신 분이 어떤 분이 많은지 알아요? 가족이 아픈 경우, 의료비 채무. 가족 아픈데 막 돈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채가 늘어나죠. 그래서 의료비 부채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산 같은 경우는 소득이 거의 없을 때 파산을 하고 소득이 있는 분들은 개인 회생을 하죠. 그래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한 자기 소득의 절반 이상을 변제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을 했죠. 실제로 파산회생을 한 분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3년간 6천만 원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 월소득 250만 원인 분이 3년간 3,700만 원 변제하고 대출 채무 끝내는 걸로. 그럼 2,300만 원 변제 안 하고 대출이지 안 갚잖아요. 상당한 이익이 있죠. 한 절반 이상 이익이 있죠. 근데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신용불량에 문제가 생겨요. 3년간 돈을 갚아서 문제는 5년 동안 은행에서 돈을 못 갚아. 아니, 돈을 못 빌려. 그래서 신용불량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 5년간 신용 제한되는 거 이거 풀어달라. 라고 그 지난 유튜브 방송 보시면 거기에 제가 그 얘기가 나와요.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것도 안 해줬고 이제 답은 이제 20년 무이자 원금 부담 상환. 예를 들면 20년 무이자 원금 부담 상환이면 전세대출 채무가 6천만 원이야. 그럼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이면 1년에 300만 원씩, 월 25만 원씩 갚으라는 거잖아요. 또 이자는 없으니까 이것도 꽤 이익이죠. 그리고 만약에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걸 전제로 하면 10년 뒤에 6천만 원과 지금 6천만 원은 같은 돈이 아니죠. 여러분 10년 전에 짜장면 가격과 지금 짜장면 가격은 같은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채를 세월에 태워서 소각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지 않다. 피해자분들 선택이에요. 개인 회생을 선택할지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선택할지 이제 이런 상황이고, 세 번째 지금 후순위 전세 사기, 선순위 전세 사기하고 세 번째 이제 원룸 전세 사기. 딱 보이시니까 지금 20대 청년분들 많으시는데 원룸 다가구 여기는 법률적으로 공동주택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막 집은 쪼개져 있잖아요. 쪼개져 있지만 그 집은 원룸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 추정 60번 청년 주거난민을 노리다 2019년도에 여기도 저 나옵니다. 제가 나오면 다 문제가 돼요. 그 건물가가 4억 원인데 대출금액 2억 5천만 원일 때 전세보증금 2억 9,300만 원. 대출금 2억 원일 때 전세보증금 3억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8채를 매입을 한 거죠. 그러면 다 대출금하고 전세금 합치면 건물 시세를 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받아서 이렇게 원룸에 딱 들어갈 때 자기보다 선순위가 얼마의 전세금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은행 대출금은 등기 보면 알아. 근데 세입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용을 하는 거죠. 이 사례가 이 등기부입니다. 여기 등기부 보시면 단독주택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이라고 써있죠. 여기. 그래서 다가구인지 가끔 보면 건물이 똑같이 4층 이하면 다가구 다세대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세대 같기도 하고 다가구 같기도 하고, 다세대면 그 집별로 등기부가 나와요. 다가구면 통으로 나와요. 그러면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등기부에 단독주택으로 나오잖아요. 이거는 단독주택인 거예요. 단독주택. 여기에 다세대 공동주택이라고 나오면 그건 이제 공동주택인 거고, 그럼 이제 거기는 호수별로 나오죠. 301호에 등기부 따로 있고 401호에 등기부 따로 있고. 근데 여기는 301호, 401호에 등기부가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층 다가구 5가구, 3층 다가구 5가구, 4층 다가구 5가구. 그래서 여기만 보면 다가구 원룸이 총 15가구가 있는 거죠. 15가구가 있고 2015년도에 소유권 보존됐으니까 2015년도에 신축된 건물이고, 이거를 2017년도 11월 달에 강모 씨가
양도 받았네요. 소유권에 관한 상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구, 담보권에 관한 상을 보니까 2015년도에 집주인이 5억 2천만 원이니까 원금 4억 원에 130%를 잡았을 수도 있고 4억 5천에 120%를 잡았을 수도 있죠. 대충 이제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채권 최고액은 원금의 120에서 130% 사이에 잡힌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강모 씨가 계약을 인수했어요. 아까 집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을 2018년도에 6천만 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017년도 또 6월 5일날 4,500만 원이고 300일. 여기도 몇 도 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돈을 안 돌려주니까 이렇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임차보증금 얼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구분이 밖에서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디에 몇 제곱미터에 몇 호다. 그다음에 계약일자 언제고, 전입신고일자 언제고, 이거 이사 온 날짜 언제고, 정액 개시일자는 이사 온 날짜 언제고, 확정일자 언제 받았고, 임차권자는 김태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사건이 아까 그 문제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 사건의 우선순위는 1순위, 여기 은행, 근저당권자, 이 순위번호에 따라서 보면 돼요. 1순위. 이 접수번호가 순위번호인데 1순위 은행, 2순위 근저당권, 전세권, 3순위 여기, 4순위 여기. 그럼 빠져있는 게 있잖아. 15가구인데 12가구 빠져있잖아. 그럼 12가구는 어떻게 된 거죠? 확정일자 받은 거죠. 이분들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받은 거죠. 등기하려면 등기수수료가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건데 그 확정일자하고 실제로 이제 전입신고한 날짜랑 비교해가지고 이제 이 사이 어디가에 껴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순위, 후순위를 가리게 되는 거죠. 15명에 대한 선순위, 후순위를.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이분이 2019년 3월 7일에 마지막에 들어온 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들어온 분이라고. 마지막에 들어온 분이면 그 예를 들어 15분이 다 원래 세입자가 다 있었다고 치면 은행 빼고 1번부터 15번까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선순위, 후순위가. 그렇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들어온 분은 실제 권리관계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 공시가 뭐냐면 아까 등기라는 건데 공개적으로 보여지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원래 공인중개사 분들이 중개재생물 확인 설명서에 설명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그동안 설명을 안 해왔죠. 그래서 이런 걸 설명 안 했을 때는 아까 만약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분이 맨 마지막이라면 그분은 맨 마지막에 들어왔다면 거의 100% 못 받죠. 그런 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한 40%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한 뭐 은행하고 15분 중에서 1순위에서 한 5순위까지는 받아가겠지만 6순위에서 15순위는 못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전세 사기로 고소를 했고 결국은 익산 원룸 사기에서 집주인이 징역 13년 6월 받았습니다. 피해 금액 46억. 그래서 이분이 구속됐을까요? 도망갔어요. 현재 수배 중이에요.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이분 이름 알아서 서초경찰서에 가서 뭐 조사 참여할 일이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 이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중요한 건 도망가면 세입자들은 민사소송도 어렵고 형사처벌도 안 받으니까 형사소송도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좀 익산 원광대 학생들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룸 다가구 할 때는 항상 내 앞에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룸 다가구는 세 가지 확인하셔야겠네요. 선순위 세금, 선순위 은행 채권, 선순위 전세금. 그렇죠? 세 가지. 딱 보니까 다가구 원룸에 사시는 분 얼굴 보여요. 젊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이게 이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방치해 왔어요. 방치해 왔는데 최근에 대구에서 좀 17세대에서 15억 사건이 터졌는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터지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탁계약 안다. 모르는 게 당연해요. 이거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신탁회사 다니는 사람들만 좀 알 뿐이지 대부분 몰라요. 이제 신탁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 뭐 A라는 사람이 있다. 2018년 1월 8일 날 매매가 돼서 2018년 3월 4일에 신탁을 맡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리 처분을 해주고 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이익만 나한테 줘.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안정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자는 신탁을 하면 위탁자가 돼요. 법률적인 용어가 막 헷갈리는데 이 위탁자가 되고 여기 대한부동산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고 이 관계는 신탁 관계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신탁을 받는다고 해서 신탁회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등기부에 보시면 신탁 여기 해서 신탁 원부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신탁 부동산의 경우는 신탁 원부가 확인이 필요해요. 그럼 이 신탁 원부에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신탁 원부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안 돼요. 등기소를 직접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공인중개사 또 믿고 그냥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이제 신탁 원부 한번 볼게요. 야, 이게 대부분 20대, 30대는 거의 못 보신 건데 제가 특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지에 신탁 원부라고 딱 써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면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탁자가 소유자고요. 여기는 KB 부동산 신탁이네요. 수탁자. 신탁 계약을 체결했고,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하고, 위탁자의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탁자가, 신탁회사가 신탁 부동산을 보전 관리하고, 채무 불량 시 환가 정산한다는 게 팔아서 정산한다라는 취지. 이걸 바뀐 거죠. 이렇게 신탁을. 이게 신탁의 목적이고, 신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10조 보시면, 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 명의로 체결하되 전세금, 임대차 보증금은 수탁자의 입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신탁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을 수탁자 명의로 체결하거나 아니면 원래 소유자 위탁자 명의로 체결을 하더라도 전세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대구 사건입니다. 구멍 뚫린 법원 등기구 고통받는 전세자기 피해자들이 대구 사건, 대구 MBC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여기 원래 소유자가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신탁회사한테 신탁을 넘깁니다. 근데 신탁을 넘기면 법률적으로는 일단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온다고 봐요. 그럼 신탁회사는 수익권 증서라는 걸 줘요.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은 당신한테 줄게. 그러면 이제 이 소유주는 이걸 가만히 갖고 있으면 한 10년 동안은 수익이 들어올 텐데 그거를 이른바 유동화시키는 거죠. 단기적으로 담보물로 금융기관에 제공을 하고 여기서부터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24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등기부에 어디에 설정되죠?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은행에서 돈이 빌리면 을구에 설정이 돼요. 을구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을구에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은행 채무는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탁은 을구는 깨끗할 수 있어요. 을구는 오히려 깨끗해. 여기 신탁 원부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신탁 원부에. 그래서 신탁 부동산 할 때 공인중개사분들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물건이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거나 아니면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줄게 라고 한 다음에 계약서 쓸 때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인은 세입자한테 교부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전세금 받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써. 이해되죠? 중요한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신탁부동산 전세자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소유주는 건물의 시가가 30억 원이에요. 이렇게 신탁을 맡겨서 이렇게 돌아가서 24억을 대출받아요. 그 다음에 또 원래 건물에서 세입자를 받아. 15억의 전세금을 받아. 그럼 24억에 15억이면 39억이잖아. 시세가 30억인데. 근데 30억에서 대출 만약에 못 갚아서 혹시 경매가 붙으면
한 7, 80% 낙찰되면 1억에서 24억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은행으로 먼저 가죠. 24억 먼저 변제하고. 그럼 세입자들은 못 받는 거예요. 보호를. 계약도 무효고 수덕자가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까지 4가지 전세 사기의 전형적인 유형, 후순위, 선순위, 원룸 다가구, 이건 단독주택, 그리고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세입자 114를 안 했으면 이걸 이렇게 전문적으로 안 팠을 텐데 이걸 해보니까 이쪽을 한번 정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신탁부동산 전세 사기는 매년 있었던 일이에요. 매년. 근데 왜 이거를 제대로 안 고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팠어. 왜 안 고치고 있을까? 왜 안 고치고 있냐면 이 신탁관계를 통해서 이 신탁회사가 돈을 벌잖아요. 신탁관계를 돈을 벌고 이제 여기 어디 위에 세입자가 있다 그러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다 산재에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지금 올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모으면 100세대 이상 되거든요. 근데 세입자들이 이거에서 소송을 하다가 결국은 변호사들하고 상담하면 변호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수탁자의 동의를 안 받아서 무효예요. 하고 책임은 공인중개사한테 물을 수 있어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인 거죠. 그래서 저의 결론은 뭐였냐면 다 정리를 해보니 여기 이미 소유주가 담보신탁이라는 거 담보대출을 받겠다는 거예요. 수익권 증서를 근거로 담보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겠다는 게 담보신탁이거든요. 근데 담보신탁, 이 신탁이라는 제도는 국제적인 제도야. 대한민국 빼고도 외국에서 다 쓰는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이 집주인은 전세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금은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제도 속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를 녹여내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제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지금 법률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월세만 받아야 돼요. 집주인은. 보증금 받으면 안 돼요.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형적인 신탁 사기가 맞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보면 시가가 30억 원인데 대출금 24억, 전세금 15억 하면 39억. 그러면은 항상 건물 가치를 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후순위 전세 사기, 선순위 전세 사기, 원룸 다가구 전세 사기, 신탁 부동산 전세 사기. 얘 공통점은 뭘까요?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게 전세 사기인 이유니까. 세입자 114 상담 저희가 이제 하면서 했던 건데 전세 사기 의심 사건으로 해본 거. 뭔가 전세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 전세 계약과 동시에 소유자가 변경된다는 이제 바지 임대인이 나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막 전세 대출금 이자도 일부 지급해주겠다 그래요. 그런데 따라 들어가시면 큰일 난다. 전세금의 문제는 무이자 대출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자산과 신용이 중요하다. 돈을 만약에 반환을 못하면 자산을 매각을 하거나 만약에 집이 깡통이면 집주인한테 개인적으로 받아야 한다. 집주인의 집의 자산과 집주인의 신용 이거 꼭 빠져봐야 한다. 집주인 못 만나시면 큰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전세 계약이 불가피하다면 이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 필수다. 특히 20대 30대들은 본인이 10여 년 모아오는 돈을 이렇게 쉽게 날리려고 하지 마세요. 전세 반환 보증보험 필수고 전세 사고 증가 시에 보증기관 보험 지급의 급증은 이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전세 사기 4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뭘까요? 크게 이게 마지막 핵심입니다. 그렇지, 사기, 대출도 받고 본질은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 투자가 아닌 거야. 다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 돈을 변제를 못하는 거죠. 다 따져보세요. 후순위 전세 사기도 1순위는 은행에 대출이 있고 2순위는 후순위 전세금, 선순위 전세 사기는
주택 매매대금 시가의 전세금. 세 번째 다가구 원로 다 합쳐보세요. 대출금하고 전세금 합치면 항상 매매 시가를 뛰어넘죠. 그다음 네 번째 신탁 부동산 사기도 담보 신탁으로 인해서 대출금 받은 다음에 추가로 전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남의 돈으로. 그래서 항상 이 부동산의 매매 시가를 뛰어넘는 남의 돈으로 투기를 하다가 문제가 터지는 게 전형적인 전세 사기 유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전세금이 그런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없을까?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전세 계약을 체결하겠다 라고 하면 보증보험에 꼭 가입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쉬고 5분 뒤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이전에 일반적인 전세사기 예방 대책 입법이라고 추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먼저 추가로 들어간 4가지 거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항상 전세를 체결할 때는 선순위 조세, 그리고 선순위 은행채권, 그리고 선순위 전세금에 대한 3가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데 그동안은 안 알려준 거죠. 집주인들이. 특히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는. 왜냐면 안 알려줘야 내가 더 많이 받을까요? 세입자인지 몰라야 하니까. 근데 그게 올 4월 18일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순위 보증금을 다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명 안 하면 법률 위반으로 불법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조세도 하고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집주인이 귀찮으면 내가 동의해 줄 테니까 동사무소 가서 띄워봐. 동의해 줄 테니까 세무서 가서 띄워봐. 라고는 할 수는 있어요. 좀 번거롭지만 그때는 그럼 동의서 받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선순위 보증금하고 은행의 선순위 은행채권은 등기부에서 확인 가능하죠. 그 다음에 등기부에 있는 선순위 은행채권, 그 다음에 다가구 원룸일 때 선순위 전세금, 그 다음에 이게 선순위 조세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임대차 계약 시에 다 확인이 되겠죠. 선순위 채권 등이. 근데 예를 들어 6월 10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내가 6월 10일 날 바로 입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한 달 뒤에 입주하잖아요. 이런저런 사정 뭐 조율하고 이사일자 조율하고 이래야니까. 그러면 그 한 달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미납 국세 지방세 연락건에서 만약에 전세 보증금, 전세금뿐만 아니라 보증금 월세 포함해서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개시 이렇게 입주하기 전까지 뛰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믿고 사는 사회 아니에요. 다 확인해봐야 돼. 들어가기 전까지 불안하니까. 특히 다가구 원룸 혹시라도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그러면 또 그것도 꼭 빼봐야 합니다. 세금이 얼마나 붙었는지. 이제 세 번째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 등록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건데, 전세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부터 6개월 경과후 1억 원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 올해 9월 29일부터는 이제 공개한다. 이제 막 주장한 거죠. 피해자들이 이 나쁜 임대인 공개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절차는 위반한 플러스 이제 등록 말소 시부터 6개월이라는 또 이상한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 당하지 않으려면 빨리 갚아라. 약간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명의 희생자 중에 쭉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4분이 민간 등록 임대주택이었어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4분이 민간 임대주택이었는데 전세금 보증 가입 의무에 대해서 아무 도움을 못 받았죠. 아까 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금은 올해 6월 1일부터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겠고, 그래서 올해 6월 1일부터는 등록 임대주택이다 라고 하면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이 가입됐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꼭 가입 증서를 봐야 돼요. 믿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항상 증거를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 사실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 항상 그거거든요. 주장과 증거가 맞는지. 근데 이제 보통 세입자도 이제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다 확인해 보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세 사기가 작년부터 막 터지면서
지금 법이 크게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그다음에 미납 국세 지방세 연람권, 그다음에 전세금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임대사업자 공개, 전세금 보증 가입 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는 네 가지 법률이 크게 도입됐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좀 개선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세사기 특별법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예방 대책이 아니라 특히 이제 미추홀구 사건이 워낙에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제 현행법으로 미추홀구 피해자들을 구제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했고요. 2년 한시법입니다. 2년간만 시행을 하는 거죠. 2021년 8월 달부터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2022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게 한 2022년 하반기부터 2024년 전반기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한 2025년 5월 31일까지 터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 싶으면 일단 2년 내에만 뭔가 하시면 됩니다. 뭐 급하게 할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급하게 하는 경우는 이제 미추홀구 후순위 같은 경우는 경매 절차에 의해서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후순위 세입자인 경우에는 빨리 신청을 해야죠. 빨리 신청을 해서 경매 중지 신청을 넣어야 됩니다. 큰 절차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돼요. 피해자 신청을. 본인이 안 하면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 전세 피해 지원 센터에서 접수해서 조사를 해서 넘기죠. 그러면 이제 그 건축왕 피해자인 경우는 얼추 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좀 빨리 나옵니다. 그럼 이제 국토부에서 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피해자 결정이라는 걸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딱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제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로서 인정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이의 신청을 해서 뭐 또 재심의를 거치고 또 여기서도 기각되면 또 이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세 사기 특별법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건축왕 그리고 빌라왕 피해자들을 타겟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건축왕 피해자하고 빌라왕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이 되게 쉬울 건데, 건축왕과 빌라왕 피해자들이 아닌 분들은 본인이 좀 내가 전세 사기 피해 당했으면 입증해야 하는 약간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결정 절차로 이렇다는 거. 이게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결정 신청 서고요.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있으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인터넷에 여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검색하신 다음에 그 법령에 들어가서 별지 1호 서식에 하면 이거 신청서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럼 이제 전세 피해자 요건인데 제2조 4호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세 피해자 등이 중요하죠. 등이라는 거는 전세 피해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조, 2조 4호, 감옥, 전세 사기 피해자, 남옥, 다목이 있는데, 남옥 같은 경우는 지금 2호가 빠져 있고요. 다목 같은 경우는 1호, 3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옥 같은 경우는 조세한 분이 필요한 피해자분들. 그 다음에 다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신탁 전세 사기 해당하는 분들. 이분은 주택임대차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지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감옥, 남옥, 다목. 그러니까 감옥은 모든 피해 지원 다 받는 거고, 남옥은 조세 안분만 지원받는 거고, 다목 피해자는 금융지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건축왕하고 빌라왕은 감옥 전세 사기 피해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신탁 전세 사기는 다목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다가구 원룸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원룸은 그 우선 매입금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일 수는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은 조금 다르게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 금융 지원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여기 제2조
전세사기 특별법 제2조 4호 감옥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배양력 플러스 확정일자. 그쵸? 만약 집을 나가게 됐으면 일자권 등기해야 한다는 거. 근데 대부분은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 한도 3억 원 이하일 것. 2억 원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건축왕이나 빌라왕 보면 건축왕 피해 사건은 평균 한 8천만 원, 빌라왕은 한 2억에서 3억 이제 이쪽인데 빌라왕은 선순위라 쫓겨나진 않고 그래서 1, 2호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3호에 이제 피해 발생 예상인데 3호하고 4호. 그러니까 건축왕과 빌라왕 같은 경우는 3호, 4호도 좀 입증하기가 쉬운데 만약에 건축왕과 빌라왕 피해자가 아닌 분들은 3호하고 4호에서 좀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본인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됐다거나 아니면 직접 세입자가 집행 권한이라는 게 판결문이거든요. 돈을 안 주고 있다. 그래서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전세금에 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 이런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네 번째인데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 이거는 제가 그냥 쉽게 이해시키려고 제가 목차를 넣은 겁니다. 이건 법령이 없어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넣은 겁니다. 근데 반환하지 않을 의도 예시로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이건 건축왕과 빌라왕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기망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요. 사기 기망이. 그 다음에 반환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양도라는 거는 바지 임대인에 대한 주택 양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 빌라왕. 전형적으로. 빌라왕. 그래서 이렇게 의심되면,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인정이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정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건은 건축왕과 빌라왕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되고 다른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조 1항 이건 이제 제3조 1항에 나와 있는 1호, 2호, 3호, 4호 요건이에요. 그 다음에 단서에 이게 조금 중요한데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 얘는 제1호 확정일자. 왜냐하면 경매 절차가 끝났으면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고 3호가 피해 발생 예상. 이미 피해 발생한 거죠. 공매 절차 끝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요건 제외하고 1호, 3호 요건 제외하면 2호하고 4호만 맞네요. 보증금 한도하고 그 전세 사기를 당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경매 절차가 완료돼서 쫓겨난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 시행일 이전까지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 대해서 한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법을 시행을 했는데 쫓겨났다. 그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게 그 경매 중지 신청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 시행 후에 왜냐면 국가는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그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보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 시행 이후에는 쫓겨나면 안 된다는 거.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쫓겨난 사람들은 보호를 해주겠다. 근데 이 법 시행된 6월 1일 이후에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안 해주겠다는 거니까 만약에 집에 대해서 경매가 신청이 됐다거나 그러면 바로 중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비오나 보네요. 그 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 적용 대상 제외 3조 2항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해요. 전세금을 전액 반환했다거나 그 다음에 전세금이 아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 한도로 내려온다거나 그 다음에 현행법에 따라서 전세금을 모두 스스로 회수할 수 있다거나 법률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요건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특히 이제 1번, 2번, 3번에서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이 다수의 임차인 이게 조금 염려는 됩니다. 근데 저는 직접 들은 바는 없는데 국토교통부에서 2인 이상이면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설이라서
그래서 다수의 임차인이 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뭔가 건축왕, 빌라왕 피해자가 아니라면 본인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라고 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후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세 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전세 사기 피해자라면 1호부터 4호까지 다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 등이라고 하면 아까 나목, 다목 이제 이런 피해자로 인정됐을 때 방안인데, 전세 사기 피해자 가목입니다. 가목 1, 2, 3, 4, 5 다 갖춰진 피해자랑 피해자 등 이게 달라요.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경매 절차, 국가가 세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뭐라고 하게 공매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세금을 회수하게 한 절차는 공매 절차,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게 한 절차는 경매 절차, 세입자가 전세금을 회수하게 한 절차는 경매 절차.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어요. 쫓겨나지 않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쫓겨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나는 멀쩡하게 살고 싶은데 또 국가가 먼저 경매 신청을 또 할 수도 있죠. 공매 신청을 할 수도 있죠. 그때는 일단은 피해 회복이 되기 전이니까 이 경매 절차 유예 정지 또는 이 압류주택 매각 유예 정지 신청해라. 본인이 신청해야 돼요. 누가 안 해줍니다. 항상 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러면 기간은 1년 이내 정도는 유예해준다. 그 사이에 경제적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피해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신청을 해야 한다는 거. 혹시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이거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경매가 훅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것도 조금 말씀드려야겠네요. 경매 절차도 아까 말씀드렸나요? 경매 절차, 법률가들이 경매 절차 중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참 4월달에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경매 절차가 중단됐잖아요. 그럼 법률가들이 경매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매 절차는 순전히 채권자의 자기 자금 회수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중단 신청을 해야 돼요. 채권자가 중단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안 돼요. 근데 미추홀구 피해대책위 안상미 위원장이 갑자기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매 신청 중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따라서 했지. 저는 대변인이니까 받아들일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세 분이 돌아가시니까 정부에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뭔 일이 있으면 항상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얘기를 하면 뭔가 방법은 찾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이게 법까지 만들어지잖아요. 법까지. 전세적인 피해가 극심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경매 절차 중단 방안은 마련이 됐고요. 두 번째 이제 우선 매수권. 우선 매수권은 현재 이제 피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 절차 또는 공매 절차에 넘겨질 경우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그러니까 집을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근데 경매 절차, 공매 절차 별로 안 해보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해본 선수들 아니면 쉽지 않아요.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경매 및 공매 절차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신청을 해라.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 신청을 하면 허그가 이렇게 해서 도와준다. 수수료 70% 지원하니까 30%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제가 경매 및 공매 절차를 많이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죠. 왜냐하면 저는 세입자 쪽이라 별로 안 해요. 제가 집주인 쪽이었으면 막 했을 텐데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거 부탁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 임대인에 대한 조세 채권 낭분, 이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왕 선순위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그 조세 채권이 너무 많아서 경매 절차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이거를 안 분하게끔
전세사기 피해자, 그러니까 안분. 제2조 4호 남호기에 따른 피해자는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이 넘더라도 이 조서채권은 안분해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5억이 넘는 피해자가 있는 거죠. 남호기 그거거든요. 보증금 요건을 빼는 거.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내 집을 만드는 거, 자가주택을 만드는 거.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전세대출 채무가 많다, 많은데 소득이 많지 않다, 만약의 경우는 또 집에서 도와줄 사람도 있지 않다. 이제 이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공공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공 매입 절차는 공공주택 사업자 전세자기 피해 주택에 대한 매입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처리 지침이.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우선 매수권을 공공주택 사업자, 지금 뭐 사실상 LH공사가 우선 매수할 것 같아요. LH공사한테 이 집을 내가 못 사니까 LH공사에서 좀 사달라 라고 사전 협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LH공사에서 이 주택이 괜찮은 집인지, 수리한 때는 없는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를 검토해보고 매입 가능 여부를 회신을 하죠. 그러면 전세계 사기 피해자는 매입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달라. 하면 우선 만약에 매입 요청을 하는 순간 우선 매수권 행사는 LH 공사 쪽에 넘어가는 거죠. 공공주택 사업자한테 넘어가면 LH공사가 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LH공사가 이걸 사면 그 집을 그 전세자기 피해자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임대 조건이 중요하잖아. 임대를 주는데 막 비싸게 줘. 시세보다 막 더 비싸게. 그럼 당연히 살 수가 없죠. 그게 임대 조건은 우선 입주 임대기간 6년 동안은 임대보증금이 월 임대료를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하니까 시세 대비 한 70%만큼은 월세를 적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전세대출 채무가 많으면 저는 이쪽을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세대출 채무가 많은데 또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거는 저는 올바른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6년이 지났어. 6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무주택 구성원인 전세사기 피해자다. 그러니까 무주택이다. 집이 없다. 그런 경우는 시세 대비 50% 이내에서 또 최대 14년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보면 시세 50% 이내에서 20년 사니까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주택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건물 관리를 그 가해자 측 그쪽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 건물 관리비 어떻게 쓸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피해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든 아니면 이제 공공 매입으로 들어가든 그건 이제 각자의 경제적 선택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집에서 사는 거를 가정을 하려면 최소한 우선 매수권 행사한 사람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구분 소유자가 과반수는 넘겨야 합니다. 과반수가 넘기면 관리업체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관리업체 만약 과반수가 안 넘기면 계속 막 소송해야 돼요. 그거 너무 피곤해요. 제가 또 그쪽 아파트 분쟁 또 하거든. 그거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획을 해서 과반수로 우선 매수권을 할 수 있는지. 근데 딱 그 집을 보니까 과반수 우선 매수권을 못 할 것 같아. 그때는 과감하게 매입인대로 돌려야 돼. 그거 과반수 확보 못하면 그 집 그 관리권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미추홀구 피해 주택에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업무처리 지침 이 4조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이라는 게 조금 추가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입 요청을 했는데 LH공사가 사정상 매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집값이 너무 비싸다든지, 아니면 집이 너무 부실하다든지, 그럼 안 삽니다. 공공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사전 협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우선 매수권 양도를 위한. 근데 이것도 그냥 놓친 거죠. 절차를. 그 다음에
이미 쫓겨나신 분, 경매절차가 완료돼서 이미 쫓겨나신 분,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또 뭐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우선 공급 또는 긴급 주거 지원도 가능하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쫓겨나신 분들 한해서 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또는 긴급 주거 지원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선 매수권 행사, 공공 매입에 의해서 세 번째 금융 지원인데, 금융 지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또는 4호 다목은 전형적인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 지원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도 가능하고 전세 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그 피해 주택에 한정하진 않아요. 피해 주택에 한정하진 않고 다른 주택을 사더라도, 그러니까 피해 주택을 경납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얼추 봤더니 소득 한 대 7천만 원 이하면 이 금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금리는 30년에 이 금리면 이건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근데 이제 맞벌이여서 만약에 이 소득 기준을 넘는다, 그럼 이제 이 금리로 가야 할 텐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고령화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전 지구촌 경제 사정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과연 이 금리가 좋을 금리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금리는 확실히 좋다. 만약에 이 조건에 해당되면 7천만 원 이하, 자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데 4억 원 이하 대출 받는다. 그러면 저는 이걸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도움된다. 실질적으로 도움된다. 그 다음에 전세 자금 대출은 2억 4천만 원 한도에서 1.2에서 2.1%에서 전세 자금 대출 해준다고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이 좀 저항감이 많아요.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전세 대출 저항감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우선 변제금 무이자 전세 대출은 아까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자산 여건 불문,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많거나 불문하고 최장 10년간 4,800만 원. 인천 기준입니다. 인천 기준. 서울은 달라져요. 인천 기준으로 4,800만 원까지 무이자 전세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전세에 한정하는 거는 부당하다라고 계속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보증부 월세에 보증금으로도 쓰면 괜찮죠. 4,800만 원 그냥 보증금으로 내는 거에서 10년간 그냥 월세는 이제 조금 내면 도움이 되니까 매입임대 보증금으로도 써도 되죠. 그럼 실질적 이익이 되죠. 그래서 이제 저거는 보증부 월세로도 쓰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긴급 복지 지원이라고, 만약에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소득이 많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긴급 복지 지원법에 따라서 뭐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등이 나온다. 근데 이거는 정말 소득이 안 좋은 분들에 한해서 나온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면 제가 알기로는 월 소득 156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못 받는 분들에 한해서 나오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만 아마 지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금과 함께 저희가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면 전세 사기 피해자 여기도 전세대출 받았지만 여기 신탁 전세 사기 피해자 여기도 대출 받았거든요. 근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전세대출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자 같은 거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안 내요. 그 다음에 신용정보는 신용불량자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신용불량자 안 되기 때문에 신규 구입이나 전세대금 대출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이제 각자 선택인데, 기존의 전세대출 전세금 7,800만 원 중에 전세금이 6천만 원이었던 분이 최근에 회생 절차를 통해서 3년간 3,700만 원을 원금만 변제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이거가 좋을지는 한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셔라. 근데 현행법상 이렇다. 저는 저 같으면 그냥 딱 이렇게 절반 정도 후려치는 이런 거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회생 절차로 들어가면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갚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답답한 거지. 나는 전세자기 피해자인데 내가 전세자 추금을 내가 왜 갖고 있지? 이런 약간 감정적인 거부감이 생기죠.